언어란 무엇인가? 언어를 완전하게 배제한 성찰은 인간의 뇌로는 불가능하다. 이 물음은 한 문장으로 단정 지을 수 없을 만큼 방대하고 복합적인 의미망을 담고 있다. 전통 철학에서 오랫동안 언어는 사고의 산물을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도구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 비트겐슈타인과 여러 사상가들이 언어가 곧 사고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매개이자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본질적 도구임을 주목하면서 언어는 철학의 중심 테마로 급부상하였다. 언어는 한편으로는 인지적 생물학적 토대 위에서 발현되고 동시에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작동한다. 최근에는 뇌영상 기법, 발달 심리학, 인공지능, 계산 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언어의 기원 발달 처리 과정이 다각도로 조명되고 있다. 이는 곧 우리는 언어를 통해 생각하고 언어를 통해 소통하며 언어를 통해 세계를 해석한다 라는 명제가 더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과학적 철학적 탐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언어가 현실을 복제할 수 있다는 언어 거울 이론을 꿈꿨다. 이는 그의 초기 대표작인 논리철학 논고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언어가 현실의 구조를 정확히 그리는 역할을 한다면 참과 거짓은 현실과의 일치 여부로 결정된다. 즉, 철학은 언어를 분석해 논리적 구조를 밝히는 일종의 과학이 될 수 있고 의미가 모호하거나 검증 불가능한 문장은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정확한 언어 구상은 실제 인간의 언어 생활과 동떨어진 면이 컸고 빈 학파가 이를 실현하려고 애썼으나 결국 실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 언어는 맥락과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예술, 도덕, 종교 등 다채로운 삶의 영역을 논리적 검증만으로 환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초기 사상을 대폭 수정했다. 1930년대 이후 그는 언어는 삶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놀이를 펼치는 행위라는 통찰로 돌아섰으며 말년에 철학적 탐구에서 이를 정식화했다. 언어는 고정된 논리적 그림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놀이판이며 그 의미는 쓰임과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언어는 태생적으로 사회적 규칙 속에 존재하며 개인적 사적인 언어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는 당대 분석 철학, 언어 철학, 심리학 등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언어가 현실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가 진리를 독점하지 않는다 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철학은 일상 언어의 구체적 사용과 맥락 분석에 새로운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언어가 단지 논리 구조만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19세기 뇌손상 사례 연구를 통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뇌의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이론에 따르면 인간 뇌에서는 말하기와 이해가 구분된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손상 부위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 장애가 생긴다. 이는 언어가 뇌의 특정 시스템을 통해 실현된다는 증거가 되었다. 현대의 뇌 영상 기법은 브로카와 베르니케 영역 외에도 언어와 관련된 더 복잡한 신경망이 존재함을 밝혀냈다. 언어 처리에는 전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등 여러 영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며 맥락 심상 기억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발달 심리학 연구에서는 생후 1, 2년 무렵 아이들이 소리를 모방하고 단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뇌의 가소성과 결합하여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관찰된다. 아울러 노엄 촘스키가 제안했던 선천적 언어 능력도 발달 심리학과 진화생물학의 폭넓은 연구를 통해 부분적 지지를 받는 중이다. 최근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의 비약적 발전은 언어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딥러닝 기반 대규모 언어 모델은 인간 뇌와는 다른 방식으로 언어 패턴을 학습하지만 맥락별 단어 예측과 문장 생성 능력에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간 언어 처리의 신경 알고리즘과 기계 학습 모델을 비교함으로써 인간의 언어 능력을 역설적으로 더 깊이 이해할 단서를 제공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LLM이 인간의 언어 능력 일부를 흉내내는가? 그렇다면 의미 이해란 무엇인가? 같은 철학적 질문도 새롭게 제기한다. 비트겐슈타인 후기 사상이 계기가 되어 영국의 오스틴과 미국의 설은 1950, 60년대에 걸쳐 언어행위 이론을 발전시켰다. 문장을 말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이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화가 성공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거나 때론 오해를 낳기도 한다. 이전에는 참거짓 중심으로 접근했지만 이제 발화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이 흐름을 분석 철학이 계승 발전시키면서 20세기 후반 철학계의 중요한 조류로 자리 잡았다. 분석 철학자들은 언어가 사고와 세계의 이해에 어떤 틀을 제공하는가를 심층적으로 파고들었고 철학적 난제들의 상당수가 언어 오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독일 대륙 철학 전통에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나의 존재로 파악했고 제자인 가다머는 이를 인간은 언어 내 존재로 확장했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세계 속에 던져져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며 세계와의 관계가 선험적이고 실존적이라고 보았다. 가다머는 여기서 나아가 인간이 세계를 갖는 방식은 언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즉, 언어 없이는 인간적 삶을 구성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상학자인 메를로퐁티 또한 언어와 사고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전통적 인식에 반대했다. 그는 언어가 발화됨으로써 사고가 비로소 실현된다고 보았다. 말하기 전에 이미 완성된 사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 사고가 만들어진다. 이는 곧 언어가 사고의 신체와 같다는 관점을 시사한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자기 세계를 구성하고 다른 이와 교류한다.
소유하며 스스로도 변화한다. 언어는 점차 멀티모달 의사소통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연구도 늘고 있다. 예컨대 사람들은 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스처, 표정, 시각적 기호 등 다양한 매체와 결합하여 정보를 교환한다. 비트겐슈타인이 언어가 사회적 삶의 도구임을 강조했다면 최신 연구는 여기에 비언어적 요소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도 적극적으로 분석한다. 인간과 기계가 점점 자연어로 상호작용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언어 철학의 오래된 물음이 AI라는 새로운 장에서 새롭게 빛을 발하고 있다. 기계가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계가 생성한 텍스트가 의미를 지니는가? 이는 곧 비트겐슈타인의 화두였던 사용, 맥락, 의사소통, 의미 등의 개념을 다시금 검토하게 만든다. 언어와 사고는 분리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사고가 선행하고 언어가 이를 담는 그릇이라 여겨졌으나 현대 철학 언어학 뇌과학은 언어가 사고를 형성하기도 한다고 본다. 생각은 언어를 통해 발생, 발달, 변형된다. 한 문장이나 단어의 의미는 고정적이지 않고 언제나 문맥과 상황,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일상 언어는 때로 중의적이며 애매모호하지만 이는 오히려 인간 소통의 유연성을 높이는 장치이기도 하다. 사적 언어는 원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비트겐슈타인의 논증처럼 언어는 언제나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규칙이 인정되는 틀 안에서 획득되고 사용된다. 하이데거와 가다머, 메를로퐁티 등 대륙 철학자들은 인간이 태초부터 언어를 통해 세계와 관계 맺는다고 보았다. 언어가 없이는 인간적인 세계 파악과 소통, 문화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계가 언어로 인간과 대화하고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시대에 의미 이해와 생성에 대한 정의가 다시금 도전받는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인간 언어 고유의 특징을 어떻게 재조명하는지, 그리고 기계 모델과 인간 뇌의 인지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결론으로 언어는 더 이상 사고의 단순 전달 수단이나 본질에서 벗어난 부수적 매체가 아니다. 현대 철학과 뇌과학, 인공지능, 언어학 등은 언어가 인간적인 세계 구성의 핵심이자 사고 문화, 사회 시스템을 움직이는 강력한 에너지임을 거듭 보여주고 있다. 뇌과학과 발달 심리학은 언어가 두뇌의 특정 영역과 신경망에 의해 다층적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밝혀냈으며 AI는 기계적 언어 처리를 통해 인간 언어 능력의 특수성을 거꾸로 증명해내고 있다. 인간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을 어떤 언어로 설명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정체성과 문화, 나아가 지식과 진리의 개념에까지 연결된다. 결국 언어를 완전히 배제한 성찰은 인간의 뇌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은 인간이 곧 언어적 존재임을 상징한다. 언어는 우리가 지각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구성하며 서로 다른 개인들 사이의 다양한 언어 유희를 통해 인간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해석된다. 오늘날 언어 철학의 과제는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유리병 속 파리에게 출구를 찾아주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가 갖는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사고하며 어떤 세계를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에 더 깊이 접근하는 데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뇌과학, AI, 코퍼스, 언어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의 성과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핵심 열쇠로 남을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 만약 사자가 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사자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명제는 우리의 언어가 인간 삶에 뿌리내린 경험, 문화, 맥락적 규칙과 분리될 수 없음을 상징한다. 언어란 바로 그러한 공동의 삶의 흔적이며 동시에 개개인에게 독특한 사고와 표현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를 유영하는 것이 곧 철학이 언어를 통해 추구해온 오랜 여정이다. 빅마우스, 아가리 유튜버들, 대가리의 시대는 지고 아가리의 시대가 왔다. 유튜브라는 이름의 거대 무대가 지구촌 구석구석을 휩쓸면서 이제 우리는 말을 잘하는 자가 제왕으로 등극하는 요상하고도 극적인 장면들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되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류 문명을 주도해왔던 철학자, 사상가, 작가, 과학자, 이른바 대가리들이 그토록 뽐내던 치밀한 사고와 치열한 논리도 하염없이 쏟아지는 인터넷의 소음 속에 별다른 반향 없이 묻혀버리기 일수다. 과거에는 탄탄한 지식과 깊은 통찰력이 세상을 움직일 것이라는 믿음이 꽤나 강고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거창한 학문이나 지식의 깊이보다는 빠르고 강렬한 입담 한 방이 더 크게 통하는 시대, 이른바 빅마우스 아가리들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 승리는 지나치게 극적이고 동시에 보기 민망할 정도로 오락적이며 자극적인 요소를 앞세워 대중을 사로잡는다. 이런 현상 앞에서 수많은 대가리들이 느끼는 감정은 복합적이다. 통탄과 분노, 동시에 쓰라린 질투가 기묘하게 뒤섞여 있다. 책상 앞에서 밤낮으로 고민하며 책을 읽고 논리를 하나씩 쌓아 올린다고 해서 주목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적잖은 좌절감을 안겨준다. 한때 존중받던 생각의 힘은 빛을 잃었고 대신 흥미와 속도가 최고의 덕목이 된 듯하다.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하네, 논리적이야 라는 칭찬보다 와, 저 사람 말 진짜 웃기고 자극적이네, 재치가 넘치네 라는 평가에 더 열광한다. 언론과 방송 매체가 초대하는 패널이 갖추어야 할 능력 또한 달라졌다. 예전에는 학문적 지식이나 논증 능력을 앞세워 상대를 설득하는 모습을 기대했다면 이제는 짧고 강렬한 멘트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갈등 상황에서 한 방에 끝장을 내는 통쾌한 드립을 던지는 쪽이 더 각광받는다.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의 관심도 마찬가지다. 어딘가 진중하고 꼼꼼하게 짚어내는 이야기는 좀 지루하네 라는 말로 손쉽게 무시당한다.
그래서인가? 갈수록 빅마우스 아가리들이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를 장악하고 있다. 조회수와 구독자 수만 놓고 보면 그 위력은 가히 절대적이다. 깊은 고민 없이 발화된 선동적 멘트나 상식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막말조차 흥행 요소가 된다. 여기에는 다수의 시청자나 구독자가 떼지어 몰려들고 악플조차도 알게 모르게 콘텐츠의 인기에 한몫을 보탠다. 결국 모두가 도발적이고 시끄러운 말에 반응해주니 그것이야말로 주류가 되는 셈이다. 전통적인 학문적 업적이나 정교한 글쓰기로는 대중적 관심이라는 보상을 얻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어떤 연구자가 수년을 매달려 발표한 논문은 언론 매체나 SNS 피드 한 구석에서 잠깐 지나가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던 채 사라지곤 한다. 반면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는 말 몇 마디만 구사해도 실시간으로 수십만 명이 몰려든다. 이 극명한 온도차를 마주하면 대가리들이 느끼는 절망과 무기력감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할 일 없이 말을 잘해야 요즘 판에서 살아남는다. 라는 말이 진리처럼 회자되는 광경은 가뜩이나 지성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던 이들에게 씁쓸함을 안겨준다. 특히 책상 앞에 쌓인 수백 권의 전공 서적과 여러 날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긴 텍스트들이 자극적이고 무례한 한 줄 멘트에 묻히는 순간은 가히 충격적이다. 저 사람, 머리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잘 나갈까? 라는 부러움 어린 한탄도 점점 더 커진다. 심지어는 나도 조금은 공격적으로, 조금은 부풀려서 말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스치기도 한다. 그렇게라도 해야 이 시대에 주목받고 막대한 수익과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다. 물론 지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과 SNS가 주류가 된 이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의 정확성보다 흥행성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는 누구나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더 안타까운 건 사람들의 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예전에는 전문가들이 던지는 근거 있는 분석을 경청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넓히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똑똑한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하다라는 호기심이 대중의 기대였다면 지금은 누가 더 통쾌하고 자극적으로 말하느냐가 더욱 주목받는 시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빅마우스 아가리는 자신이 이끄는 쇼에서 조금이라도 더 화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애쓴다. 이는 관객, 즉 시청자나 구독자의 요구와도 맞닿아있다. 자극적이고 눈길을 사로잡는 말들이 난무해야 재미있다며 눈을 떼지 않기 때문이다. 욕설이나 음모론조차도 센세이셔널한 자극을 준다면 곧바로 구독자 수가 치솟는다. 그게 사실이든 말이든 일단 들어보고 반응부터 하자라는 식이다. 그러니 진실성이나 논리의 중요성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그렇다고 빅마우스 아가리들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다. 그들도 나름의 재능을 가진 엔터테이너이고 특정한 메시지를 누구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은 인정해줘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식의 자극성과 센스가 모든 논의와 담론을 지배해버린다는 점이다. 가벼운 말장난이 대중문화에서 환영받을 수는 있어도 사회 전반이 그런 코드에만 매달리게 되는 순간을 상상해보라. 진중하게 토론하고 문제의 근본을 파고들어 개선책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세상. 그런 환경에서 과연 깊이 있는 아이디어나 장기적 비전이 빛을 볼 기회가 있을까? 학문적인 연구, 인문학적인 성찰, 과학적인 탐구가 인기 싸움에서 한없이 외면받게 된다면 그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이 될까? 나는 가끔씩 이런 현실 속에서 스스로도 동화되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길고 복잡한 글을 써봤자 누가 읽어주지 않으니 나도 차라리 한 문장으로 짧고 강하게 어필해볼까 하고 고민한다. 저 빅마우스처럼 신랄하고 과격한 한마디를 던져볼까 하는 충동이 들 때도 있다. 그러다 문득 이것이야말로 지식인의 길을 포기하는 첫 걸음이라는 생각에 씁쓸해진다. 동시에 하지만 이 시대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굳이 불만만 품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도 떠오른다. 과거에는 엘리트 지식인 혹은 전문가로서 대중에게 인정받고 그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와 논리를 통해 세상이 조금씩 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흐름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중이다. 기막힌 언변, 빵 터지는 드립, 어그로를 끄는 센스가 더 빨리 세상을 요동치게 만들고 수익과 명성을 독점해간다. 심지어 사람들이 빅마우스가 내뱉는 말을 진실로 믿어버리는 상황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원색적인 비난과 음모론이 난무해도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속 시원하다며 환호할 때가 많다. 자극적이고 단순화된 주장은 그만큼 이해하기 쉽고 분노를 자극해주기도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분노와 자극에 익숙해진 대중은 더 이상 정교한 사고나 분석에 시간을 쓰려 하지 않는다. 차근차근 이론과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보다는 몇 마디로 상대를 박살낸다고 여겨지는 영상 클립이 훨씬 더 짜릿하고 흥미롭기 때문이다. 사실관계가 틀려도 자극적인 말과 재치가 있으면 그만이다. 이렇듯 진실성이나 정확성이 허약해지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사회 전체가 점점 신뢰를 잃고 어지러운 소음만 울려 퍼지는 곳이 되어버릴 위험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정직하게 공부하고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며 사유의 깊이를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 역시 빅마우스 아가리들의 전성시대라는 현실에 휘둘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유행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애쓴다. 어쩌면 이들은 절묘한 타협점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재미와 자극을 덜어내지 않으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생기겠지만 적어도 생각의 시대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선 유튜브와 SNS의 즉각적이고 폭발적인 반응을 등에 업은 아가리들 이 득세하는 트렌드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이제 인터넷의 영향력은 TV나 신문을 훌쩍 뛰어넘었으며 누구나 언제든 접속해 자신의 말을 퍼뜨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 결과 대가리들의 시대는 급격히 쇠퇴하고 말빨 센 사람들의 시대가 활짝 꼽힌다. 책과 논문, 긴 호흡의 토론은 어느새 의욕 넘치는 1인 미디어 채널에 밀려난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더욱 선정적이고 강렬한 표현이 필요하며 이를 반복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점점 과격한 자극에 익숙해져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결국 우리는 지금 유튜브 아가리들의 전성시대를 목도하며 그 현상을 씁쓸하게 바라보는 대가리들의 질투와 상실감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머리를 써서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화려한 말발로 단번에 대중을 호령하는 모습이 부럽고도 괘씸하게 느껴진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거친 언어와 자극적인 퍼포먼스가 때로는 옳고 그름을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니 말이다.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누군가가 묵묵히 연구하고 글을 쓰며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는데 시간을 쏟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언젠가는 다시금 깊은 생각과 지식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날이 오리라는 작은 기대도 품어본다. 하지만 당장 이 시대는 빅마우스 아가리들이 활개치며 말빨을 과시하는 광경이 지배적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도 가끔은 그렇게 허무맹랑한 말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어쩌면 대중은 금방 실증을 내고 언젠가는 과도한 자극에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점점 더 자극적인 말을 요구하고 더 강렬한 컨셉의 영상에 열광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나 또한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어느새 그 자극에 길들여져 가는 스스로를 발견한다. 궁극적으로 이는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우리의 지성 혹은 우리 공동체의 합의적 지혜가 너무 빨리 고갈되어 버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결국 긴 시간 인류가 쌓아온 대가리들의 유산이 사장되고 아가리들의 전성시대가 더욱더 강고해지는 장면을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씁쓸하다. 무대만 바뀌었을 뿐 역사적으로 늘 존재해왔던 선동가들이 더 강력한 인터넷과 SNS를 들고 등장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대를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빅마우스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고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가 우리의 일상 문화로 정착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 모든 소음도 잠잠해지고 다시금 생각의 힘이 주목받는 시간이 돌아오리라. 다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저 질투와 허탈함을 삼키면서 내일을 기약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